제가 이번에 쓴 책 때문에 아마 가짜 공감이란 말이지. 예, 제가 뭐 가짜 공감을 하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실 텐데, 제가 이제 공감에 대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아니, 공감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나도 공감해주고 싶어. 아니, 성적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공감을 해? 아니, 실적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공감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요. 나는 원래부터 공감 같은 거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 잘 못해. 뭐 이런 분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한다고 생각해요. 나 공감 잘하는 사람인데, 예, 그런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다른 사람이 공감을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예. 실상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되게 공감 잘하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좀 공감처럼 보이나 공감이 아닌 가짜 공감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거 내가 하는 공감 방법인데 근데 공감이 아니라고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 이제 젊은 분들에게 많이 이제 저 같은 좀 나이 든 분들이 많이 드는 얘기죠. 아유, 저 꼰대 드립 들어보셨어요? 꼰대 드립이 뭡니까? 나 때는 말이야. 저는 꼰대를 많이 만나니까, 꼰대들이, 교수님 억울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옛날 얘기 하는지. 아니, 우리가 뭐 자랑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힘들다 그러니까, 나도 힘든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공통의 관심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 참 힘들다라고 하면 그래 많이 힘들지. 근데 있잖아. 요즘엔 나 때는 말이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하도 어투에 기분 나빠하는 줄 알고 니들 IMF라고 들어봤니? 예, IMF 때는 있잖아. 진짜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 우리 그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사실은 시작은 뭐냐면,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 겪어봤겠니? 나도 겪어봤거든. 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얘기하고, 나중엔 결국 어떻게 해요? 승전보로 끝나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이기고 지금의 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에게는 되게 기분 나빠. 내가 힘들다고 좀 공감받았으면 했더니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있네. 에? 자기 무용담 듣자고 내가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시작은 좋아요. 또 우리가 잘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힘들다 그러면 그럼 알아. 근데 너만 힘든 건 아니야. 다 힘들어. 사실은 다 그러고 산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일반화라고 그래요. 일반화. 여러분 그 논리학 책에 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성급한 일반화가 오류라는 거죠? 코끼리를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세 분이 만지면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코끼리는 밧줄이구나. 꼬리 만진 분이에요. 어떤 분은 아닌데 기둥인데 다리 만진 분이에요. 마지막 분은 아닌데 이거 굵은 호수인데 코 맞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전체적인 윤곽을 알기 전에 성급하게 코끼리란 이런 것이야.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화 중에도 그래요. 너무 빠르게 일반적으로 다 그래. 야 너만 힘드냐? 다 힘들어. 야 너만 수험생이야? 수험생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지 않니? 이런 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의 감정을 외면한 것 같아요. 야 네 감정 별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짝퉁 공감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오히려 속상하게 해요.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해? 나는 힘들다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공감 잘해요 라고 하는 분 보면 내가 딱 보면 난 다른 사람이 마음이 보이거든 이러는 분이에요. 이런 걸 독심술이라고 하죠. 야, 말 안 해도 다 알아. 내가 모르면 누가 아냐? 아유, 야, 나는 네 마음 진짜 잘 알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또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한다고 또 우겨요, 또. 아니라고 해도, 이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너 몰라?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잘 하시고, 야, 내가 널 낳았어. 이거 어디다 거짓말을 해? 어디다 날 속이려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뭐 교수생활 한 20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교수 20년인데 너 같은 제자 한두 명 받겠냐?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맞춰봐? 뭐 이러면서 아니라고 해. 야, 웃기지 마. 다 보여.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학 교수니까 더 심하겠죠, 저는. 야, 내가 상담을, 야, 한두 해 했냐? 어따, 다 보여, 다 보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공감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 왠 줄 아세요? 공감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아, 이거는 좀 가짜 공감이네. 진짜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꾸준히 연습하고 정규 과정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감을 잘하고 그래서 책 읽는 능력의 관점이 딱 있대요. 모든 포커스가. 방송에도 보면 문해력 방송이 교육 방송에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더라고요. 책을 읽는 능력. 근데 문해력이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감정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감정에도 문해력이 필요하잖아요. 남의 감정을 우리가 못 알아차리잖아요. 때로는 자기 감정도 잘 몰라가고 표현도 잘 못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 문해력, 그래서 내 감정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아차려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능력, 소위 공감 능력은 차근차근 ABC 배울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책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공감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책을 읽어보면, 아, 맞아. 진짜 공감은 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공감은 그럼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공감은 제가 영어 단어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empathy라고 하는 단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 모르시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 전문가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수 있지만 empath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그거 뭐냐면 sympathy예요, sympathy. 여러분이 동정심이라고 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뭐 동정심 혹은 뭐 동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감과 동감도 한 끗 차네, 그죠?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해 보이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mpathy와 sympathy는 되게 비슷해 보이죠. 앞에 접두만 달라요. m이 붙어 있고 sim이 붙어 있고 뒤에 붙어 있는 pathy는 같네요. pathy는 히라보 파토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파토스는 뭐냐면 뭐 고통이라는 뜻도 있고요. 뜨거운 감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M은 뭐냐면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into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endemic이라고 이제 엔데믹 시대가 왔다. 그게 뭘까요? 어떤 분은 이제 코로나 끝났다 end라고 하시던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은 뜻이에요. into, n 혹은 m 이게 붙어 있으면 demic은 뭐냐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democratic 할 때. 그래서 사람들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코로나, with 코로나, 이제 코로나 갖고 살아야 돼. 감기처럼, 뭐, 독감처럼, 이런 거죠. 그죠? 이 empathy는 뭐냐면, 고통 안으로라는 뜻이고, sympathy는 뭐냐면, sim은 together의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함께 느낀다. 그런 거예요. 고통 안으로, 고통을 함께.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깊은 웅덩이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래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근데 지나치지 못하고, 동감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심퍼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서퍼링, 고통을, 싱은 뭐라 그랬죠? 투게더, 함께, 그래서 막,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죠. 나는 안 빠졌지만,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언제부터 빠지셨어? 되게 고통스러우시겠다. 라고 하는 게 서퍼링 투게더 심퍼티입니다. 그럼 엠퍼티는 뭘까요? 제가 여쭤보면요. 뭘까요? 엠퍼티는? 다들 대화 중에 여쭤보면 다 대답을 못 하세요. 뭐지? 내려가는 건 아닐 텐데. 혹시 내려가는 거? 웅덩이 밑으로? 맞아요. 엠퍼티는 고통 안으로라며요.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 안에 내려가는 거를 엠퍼티라고 그래요. 그럼 다들 좀 기가 차 하세요. 뭔 소리지? 그러면 못 도와주잖아. 위에 있어야 뭐 밧줄을 내리든지 막대기를 내리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합니다. 공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하려면 내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구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동정을 받으면요. 살짝 기분이 나쁜 적 없으세요? 야, 너 힘들겠다.
나 같아도 되게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 동정하는 친구들이 뭐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살짝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웅덩이 위에 있고요. 나는 웅덩이 밑에 있습니다. 이 격차가요. 그 사람은 내려다보면서 내 고통을 마치 시혜자처럼 보고요. 나는 밑에서 수혜자처럼 그를 올려다봐야 되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이 심퍼티가 공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요.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잠깐 스포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보셨을 텐데 그 드라마에서 동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이병헌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까칠한 분으로 나와요. 나이가 꽤 있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어린 시절에 엄마와 너무 나쁜 기억이 있어서 엄마랑 한 동네 사는데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인사도 안 해요. 눈길도 안 줘요. 완전히 연을 끊고 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가 암에 걸리세요. 그것도 말기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동네 선배랑 누나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야, 알았어.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제는 마지막이지 않니? 엄마 이제 곧 돌아가신대잖아. 야, 엄마가 목포 가자는데 한번 소원 한번 들어드려라. 엄마 부탁 좀 들어드리라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다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네 마음 잘 알지게. 우리가 보면 누가 아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네 마음 잘 알아. 막 이렇게 막 설득을 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엄마 말 좀 들어라. 막 이런 거죠. 엄마랑 이제 함께 좀 엄마 소원을 들어드려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화를 벌컥 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네요. 그러더니 내 마음 안다고 하는 말.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열받아. 알긴 뭐라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바로 동감. 나도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저 웅덩이 위에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웅덩이 밑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저 위에서 알아. 나도 네 고통 알아. 라고 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엠퍼티와 심퍼티의 차이입니다. 자, 근데 엠퍼티는 이거 밑에 내려간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밑에 내려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웅덩이에 내려가면 뭐 할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 빠지셨어요? 그동안 힘드셨겠다. 라고 해서 웅덩이 밑에서 그냥 붙잡고 우는 길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좀 얘기 더 해볼까요? 드라마에서, 이게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동석이 결국은 어머니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어떻게 화해하게 된 거지?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엄마를 끊고 살았잖아요. 근데 엄마의 과거를 만나고 엄마의 숨겨놓았던 감정과 만나는 겁니다. 엄마는 대화를 하는데 엄마의 부모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잘 몰라요. 엄마 부모 형제는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없다고 그래요. 없어? 6살인가 7살인가에 한 해 걸려서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오빠도 있었는데 오빠도 있었어? 오빠도 있었어. 근데 오빠도 어린 시절에 돌아가셔갖고 엄마 아빠 무덤 옆에 묻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서 마지막 여행을 청했던 거죠, 아들에게. 이 아들은요, 어떻게 이 놓친 나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았나 하고 하면서 마치 자기만 느낀 줄 알았던 처절한 버려짐의 감정을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느끼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엄마도 나도 아버지 떠나고 누나 잃어버리고 하나 있는 엄마마저 나를 작은 어멍이라고 부르고 떠난 것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을 안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도 똑같은 상실감을 안고 오랜 세월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국 하나를 끓여놓고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울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동석의 마지막 독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때 비로소 알았다. 나는 평생 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어머니를 오랫동안 껴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것을 라고 하면서 참았던 눈물을 꺼이꺼이 하면서 흘리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래도 지하층 맨 밑에 웅덩이 맨 밑에 내려가서 서로 껴안고 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문제 해결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어쩌면 공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다니엘 골만 얘기를 했는데요. 다니엘 골만이 감성진이라는 책을 쓸 때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 가봤더니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똑똑한 사람이 일을 다 잘할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EQ가 높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시더라. 그래서 EQ 능력은 IQ랑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IQ는 어떤 거냐면 솔직히 여러분 IQ는요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래서 제 나이가 되면 이제 IQ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IQ는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게다가 이 IQ는 좀 타고나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 탓 많이 하잖아. 우리가 IQ 나쁘면 내가 부모님이 좀 IQ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잖아요. EQ는요 아니라는 거죠. EQ는 지금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지금도 우리가 점점 좋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 골만의 얘기고 지금 이제 많은 연구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제가 가짜 공감 얘기를 했었는데 가짜 공감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노출을 한다. 자꾸 라떼 드립을 하고 자꾸 자기 얘기 꺼낸다. 이유는 간단하죠. 나도 겪었어. 나도 내 얘기를 하면서 네 마음 공감해 줄게 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감정을 빼먹어요. 다 얘기하고 디테일은 있는데 결국 감정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빠 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꼭 해야 되냐면 그때 내가 참 불안했었는데 너도 참 많이 불안하겠다. 어때? 라고 해서 감정을 접점을 삼으시면 성공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꺼내냐 안 꺼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자기 얘기 꺼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 얘기 꺼내는 게 아니라 떠올려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감정이 무력감이었어. 그러면 무력감 갖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하셨지? 내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아까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말씀드렸는데 일반화는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출연해서 부모님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고정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아빠나 엄마랑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일반화 좀 잘하시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넘어져갖고 막 무릎이 까졌는데 아빠는 다 넘어지는 거야. 다 넘어져.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 막 그래요. 근데 막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왜 애를 그렇게 달래냐고. 그랬더니 아니 뭘 어떻게 달래. 일어나 빨리 일어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막 그래요. 와 더 그러니까 안 죽는다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더니 일로 와 아유 내 새끼 어디가 아파 호호해 줄게 했더니 엄마랑 훨씬 더 소통을 잘하는 것 같죠. 아빠는 옆에서 안 죽는다니까 계속 소리 지르세요. 아빠는 진실만을 얘기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넘어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는 넘어지면서 성장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 머리로는 맞는 얘기, 가슴은 틀린 얘기예요. 가슴으로는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미러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공감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미러링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거울이 되어주기 아니에요? 미러링이. 미러가 거울 아닙니까? 이 상담에서는 반영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똑같이 감정을 읽어주는 거. 힘들다 그러면 그래 힘들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만 힘드냐 다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막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러면 야 때려치면 어쩌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때려치고 싶을 거야. 어떨 때는 제가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져요. 야 그래도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어떨 때는 많이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지금 뭐 한 거냐면 그냥 거울처럼 비춰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미러링을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 마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뭘 해준 게 있다고 제가? 해준 게 없잖아요. 그냥 미러링만 했는데 미러링을 하면 내 마음을 그대로 이분이 받아준 것 같이 느껴요. 자꾸 일반화해서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뭐 그게 정상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러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독심술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독심술을 쓰실 수 있어요. 경험이 많은 분들, 또 아까 뭐 일반화는 조금 뭐 분석적인 남성분들이 더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독심술은 또 여성분들이 많이 왜냐면 이 직관력이라는 게 여성들에게 볼관자 쓰잖아요. 막 뭐가 보여요 여성들은. 그래서 남편한테도 다 보여 뭐 이러고 뭐 너 거짓말한 거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다 보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굳이 아니긴 뭐가 아니냐 내가 널 다 아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네가 참 불안해 보이는데 얘기 좀 해줄래? 네가 좀 얘기할래? 라고 되물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누구 마음이냐면 상대방 마음이거든요. 내가 답을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독심술은 사실은 조금만 주의하면 상대방에게 이걸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을 다시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다 자기만의 액자가 있잖아요. 근데 내 액자를 상대방에게 우기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액자로는 불안해 보여. 그런데 네가 얘기해 볼래?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그래. 얘기 좀 해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드러내시는 분들은 절대로 독심술을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라 독심술을 쓰다가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되물어서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공감 능력 좀 무슨 집중 마스터 클래스 이런 데 없습니까? 교수님은 인텐시브 코스 없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공감 능력은 훈습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훈습은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 오랫동안 이제 법당에 있고 그러면 향이 몸에 배서 불심이 몸에 밴다 뭐 이렇게 유래한 말인데, 그 연기나 훈, 뭐 향기 훈, 뭐 우리 훈저고기 할 때 훈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꾸준히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감 능력이 몸에 밴니다. 연기 배듯이, 향 배듯이. 장점은 뭐예요? 오늘 좀 잘 안 돼요. 그래도 연습하잖아요. 내일 좀 덜 어색해져요. 모레 연습하잖아요. 모레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꾸준히 매일 계속해서 연습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친화성을, 우호성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공감 능력의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공감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쓴 것도 이런 지속적인 훈습, 이런 연습을 할 때 좀 기본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쉽게 썼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청소년 도서이긴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도 공감의 대가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훈습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